근데 이것은 전체가 비유예요. 수필이라고 하는 문학이 예를 들면 소설과 비교할 때 소설이 웅장한 거봉이고 거대한 그 규모로 되어 있는 50명이나 100명이 합주를 하는 대교향악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수필은 실내악 같은 것이다. 소설류의 거편이 웅장한 산 같다면 수필은 작은 공원 같은 것이다. 이런 비유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읽어보겠습니다. 수필과 나 격 있는 글이요 품 있는 문장이어야 하는 것이 수필이라면 이랬는데 이제 이런 것이 저의 좀 표현 특징이랄까 그런 거예요. 격조 또 품격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품격 있는 문장이어야 하는 것이 이렇게 하지 않고 품과 격이란 말을 따로 띄고 그다음에 순서도 바꾸어서 격 있는 글이요 품 있는 문장이어야 하는 것이 이렇게 바꾼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 선생님이 나니요 하기요 하듯이 요 하잖아요. 나니고 하기고가 아니잖아요. 뜻은 같은데 고 하면은 시적 리듬이 안 생기죠. 나니요 이렇게 모음으로 말해줘야 나니고 하는 기억 닷소리가 안 나야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래서 격 있는 글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격 있는 글이요 품 있는 문장이어야 하는 것이 수필이라면 내가 수필을 쓸 수 있을지는 저기 의심스러운 일이다. 수필을 가리켜 36살 중년 고개를 넘긴 이의 글, 피천득 선생님의 말씀이죠. 이라 이런 이가 있거니와 이는 생을 지긋하게 바라보는 안목과 젊음의 조급함을 제어하는 우장한 인격이 형성된 다음 에라야 수필을 쓸 수 있음을 가리키는 것일 터이다. 그러니 아직껏 그런 연륜과 인격에 이르지 못한 나에게 있어 수필을 써보겠다는 욕심은 처음부터 벅찬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좋은 연주를 듣고 나면 피아니스트가 부럽고 아름다운 그림 앞에 서면 미술의 거장이 되고 싶어지는 마음이야 왜 없겠는가. 그리하여 나는 좋은 수필을 읽고 나서 느끼게 되는 혹은 청량감, 혹은 은근미, 혹은 기지와 해학, 또 가끔은 정제된 드높은 향기에 취하는 사이 내 능력이나 가능성 여부는 돌아보지 않고서 무작정 종이를 펼쳐놓고 펜을 들기에 이른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이 이제 길어진 문장이에요. 지난번 소개해드린 책과 서점과에는 이렇게 긴 문장이 없죠. 거기다가 그 안에 혹은 청량감, 혹은 은근미, 혹은 기지와 해학 이래서 혹은이라는 말을 붙여서 세 가지를 말을 하잖아요. 거기다 더해서 거기까지도 또 혹은 네 번이나 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때는 이제 바꿔가지고 또 가끔은 정제된 드높은 향기에 취하는 사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반복법을 저는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쨌든 혹은 청량감, 혹은 은근미, 혹은 기지와 해학 이렇게 했는데 공부하는 동안에 수필의 맛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청량한 맛, 피천득 선생님 글 같은 거죠. 은근한 맛. 아마도 가람 이병기 선생의 가람문선서 같은 걸 제가 암시하려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지와 해학. 약간 웃음과 유머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 기지와 해학, 여러 가지 좋은 글들이 많이 있지요. 그때 읽은 글로서는 수주 변영로 선생이 쓴 아주 유머러스한 글도 있죠. 그리고 이제 찰스 램 같은 경우도 고급한 유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찰스 램 꿈속의 아이들 그 도자기를 감상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가끔은 정제된 드높은 향기에 취하는 사이 내 능력이나 가능성 여부는 돌아보지 않고서 무작정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종이를 펼쳐놓고 펜을 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수필은 억지로 쓰여지는 글이 아니다. 그것은 사고가 축적되고 정서가 고인 다음 에라야 흘러나오는 것이며 사고는 철학적인 것이고 정서는 이제
문학 예술적인 감성적인 거죠. 서두르지 않고 꾸밈 없이 쓰여져야만 한다. 또 그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서 쓰는 기법도 달라지겠죠. 혹은 흐르는 물처럼 막힘없이 달리기도 하고 혹은 대숲에 스치는 바람결처럼 잔잔하게 간지르기도 하며 이렇게 해서 혹은하고 앞에서처럼 반복을 하죠. 더러는 탁 트인 가을 하늘처럼 청아한 기품이 서리기도 해야 하는 것이니 무작정 책상 앞에만 앉는다고 해서 좋은 글이 쓰여질 리가 있겠는가. 어느 날 무심코 써본 한 편의 글이 문학지의 두어 면을 접하게 됨으로써 얼마 전부터 난 그 뒤를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처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일말의 책임감마저 느끼며 그 송구스러움을 보상하고자 노력하는 중이지만 내 노력은 번번이 나를 배반하고 마는 게 요즘의 형편이다. 써놓고 보면 가볍고 고치다 보면 억지스럽다.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보지만 고답적이고 이론적이며 다른 주제를 끌어들이면 산만해진다. 그건 지금도 그래요. 어떤 것은 건조하고 어떤 것은 거칠며 어떤 것은 위트와 유머가 부족하다. 가까이 다가서면 조잡해지고 뒤로 물러서면 막연해지며 대체로 감칠맛이 적다. 그리하여 마지막엔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는 혼돈 속에 빠져 들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수필을 처음 접하신 그런 분들이라면 거의 느끼는 그런 어려움일 거예요. 저도 그랬고 누구나 글 쓸 때 처음에는 그렇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을 바쳐 해오고 있는 작업이 아직 눈에 띄는 과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터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필을 못내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예, 그렇게 어렵기는 하지만 수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금화 선생은 수필을 일러 청자 연적이며 난이요 하기요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라고 하였거니와 내게 있어서 수필은 정녕 그처럼 매력적인 장르인 것이다. 청자는 청자이되 작은 연적에서 욕심이 그치고 청자인데 큰 도자기도 있잖아요. 근데 조그마한 걸로 만족한다 이거죠. 풀은 풀이며 새는 새이래 난과 학에 이르러야만 얻을 수 있는 멋과 귀함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수필은 작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귀하고 멋스러운 세계인 것이다. 그 다음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큰 의미의 비유가 나옵니다. 소설을 큰 산에 비유한다면은 수필은 작은 공원에 비유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좋은 수필이 주는 작고 조촐한 기쁨, 그것은 대작이라 일컬어지는 작품이 주는 보람과는 다르다. 호흡이 길어 끈기를 느끼게 하는 소설류의 거편이 우리를 육중한 감동의 세계로 이끌어 간다면 작고 아담한 수필 소품은 우리를 그와는 다른 감명의 세계로 안내한다. 우리는 전자에서 심오한 사상을 품은 인간성의 방대한 교향학적 총화를 접하고 깊은 사색에 잠겨들게 된다. 그렇지만 인간의 생활에서 그러한 때는 귀하다. 그리하여 인간의 생활이 대체로 작고 아담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일진데 나는 더 많이 또 더 자주 후자에서 듣게 되는 부드럽고 잔잔한 신뢰학의 분위기에 젖어들지 않을 수 없다. 교향곡을 한 번 들을 때 신뢰학을 5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는 도스토옙스키의 위대함의 경의를 표하면서 그와는 다른 애정으로 찰스 레임의 아름다운 세계로 나아간다. 그리고 나는 앞의 경의보다는 뒤의 애정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특히 내가 문학의 감상자로부터 한 사람의 창작가이기를 지향할 경우, 감상만 할 때는 도스토옙스키도 좋은데 내가 써보려고 할 경우에는 나는 더더욱 전자의 알피니스트가 되기보다는 후자의 원정이
되어보고 싶어진다. 도스토옙스키 같은 대작을 쓸 엄두는 감을 못 내고 작은 공원을 관리하는 원정, 관리사 되고 싶다 이거죠. 나는 아이젠이 필요 없고 텐트를 칠 일도 없으며 혹독한 추위와 무서운 눈사태를 걱정할 일이 없는 작은 동산 또는 공원을 걸어간다. 천천히 걸으면서 풀잎의 흔들림을 보고 꽃의 꽃다움을 보며 벌나비의 춤을 보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다. 바람결을 느끼고 하늘을 우러러본다. 거기 뭉게구름이 알프스 산 모양으로 피어나 있다. 이윽고 나는 일상의 물무늬의 파문을 일으키는 그 모든 멋과 아름다움을 가슴에 품고서 책상 앞에 앉는다. 나의 앞에는 원고 용지가 펼쳐져 있고 내 손에는 연필 한 자루가 들려져 있다. 날카롭게 깎여진 그 향내나는 연필은 새로운 산책로를 따라 앞으로 나아간다. 수필이라는, 기쁨이라는, 행복이라는 산책로, 삶의 산책로, 문학의 산책로를 따라서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수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글을 썼고, 이것이 이제 완료 추천을 받음으로써 글쟁이가 되어서 저의 문학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피천득 선생님이 수필이라는 것을 소재로 수필이라는 수필을 썼죠. 근데 저도 수필이라는 것을 소재로 수필과 나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뷔를 했고, 데뷔한 이후에 두 편의 저희 작품을 이렇게 편지에, 그때는 이제 복사기가 있었어요. 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넣어가지고 피천득 선생님에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선생님이 저를 방문해 주셨거든요. 저의 초기 시절 문학 스승은 몇 분 계십니다. 직접 뵙고 많은 말씀을 나눈 분은 이제 피천득 선생님이고, 아까 저를 추천해 주신 조연현 선생님, 두 번째 추천해 주신 조경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두 분은 그 뒤로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잘못했어요. 어르신들을 가끔 찾아뵙고 좋은 말씀도 듣고 이렇게 없는 돈이나마 차라도 한 잔 대접해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인사를 하고 싶지 않았다기보다도 너무 멀고 너무 높고 너무 무서웠어요. 또 바빴어요, 그분들. 제가 시간을 내달라고 하기가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었죠. 예술원 회장, 한국문예협회 이사장인데 저는 문인협회 가입조차도 안 했어요. 그때 협회가 좀 잡음들이 들어 있었어요. 협회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그래서 협회 모임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서 가입을 안 했거든요. 그 참새참에서 이제 뵙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춘문예에서는 저를 뽑으신 분이 이원수 선생님입니다.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노래를 작사하신 걸로 유명하죠. 문학가로서 아동문학가협회 회장이셨는데, 그때도 문학가협회도 또 세 개가 있었어요. 서로 가입하라고 하는 걸 저는 아무 데도 또 가입 안 했어요. 세 개 합쳐지면 할게요. 그리고 신인이면서도 건방지게 굴었는데, 그 뒤로 이제 문학단체 가입을 별로 안 하고 혼자 살아왔죠. 그런데 이제 이 선생님도 또 찾아뵙고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선생님이 곧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뽑은 마지막 아동문학가입니다. 이제 당선이 된 이후에 인사를 드리려고 한번 가긴 갔죠. 갔는데 누워 계시더라고요. 저쪽 방에 누워 계셔서 얼굴도 못 뵙고 그냥 사모님만 뵙고 왔어요. 사모님도 유명한 분입니다.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동요 있죠. 듬북새. 그 작사가예요. 그러니까 둘 다 초등학교 이때 무렵에 고향의 봄, 오빠 생각 이런 거를 잡지, 어린이 잡지 실었고, 이거를 당시 최고의 작곡가인 홍남파, 박태준 이런 분들이 작곡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유명했던
재능이 대단했던 분들이죠. 어쨌든 못 뵙고 왔어요. 제가 응모했을 때 심사도 직접 못 하셨다고 그래요.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문안 온 제자 4사람, 중진 이제 아동문학과죠. 중진 아동문학과 4사람이 대신 심사를 해서 제 작품을 당선자로 골랐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조연현 선생, 그다음에 이제 조경희 선생, 이원수 선생님은 다 저의 스승님이신데도 제가 개인적으로 뵙고 공부를 못했고, 피천득 선생님은 이제 직접 저를 뭐 뽑으시거나 뭐 칭찬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분은 이제 격의가 없어요. 위아래가 없고, 또 저와 비슷하게 성적이 좀 맞았는지, 그분도 뭐 협회니 이런데 일체 가입을 안 합니다. 여기저기 인사치레로 안 다녀요. 저도 그런 성질이거든요. 어떻게 맞았는지 제가 가면은 격이 없이 뭐 제자다 후배다 이런 거 없어요. 똑같이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맞아주시고 제 말을 또 들어주시고 제가 이런 작품 다 읽어드리고 그랬어요. 그 뒤에 현대문학에 제가 정기적으로 글을 실었거든요. 그 뒤에 몇 년간 저만큼 현대문학에 글 많이 실은 사람도 없어요. 1년에 2번은 꼭 실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시키기 전에 먼저 선생님께 읽어드리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험은 안 잡으세요. 항상 좋다고만 하시지. 성정이 그러신 분이죠. 험 잡으려면 잡을 때가 있었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좀 물어봤어야 돼요. 선생님 험 좀 잡아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랬어야 했는데 또 그때는 어려가지고 그런 거 할 줄 몰랐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20대 초반에 첫 번째 작품 만 25살 그 다음에 이제 1년 이제 잡지에 실린 걸로 기준을 하면은 1980년이니까 1년 2년 뒤니까 이제 27살 때 완료 추천을 받아가지고 작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2달 뒤에 그해 3월에 이제 현대문학에 실렸고 바로 이제 제가 근무하는 한국문학사에서 5월에 당신 작품을 싣고 싶으니 하나 쓰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5월에 실으려면 바로 써야 되죠. 4월달에 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바로 써서 봄동 이야기. 그때가 봄이니까. 봄동이라고 그러죠. 봄동. 배추같이 생긴 조그만 풀 있죠. 그때 그걸 몰랐어요. 봄동이라는 풀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저에게 소개해준 친구가 봄동이라고 발음을 했어요. 그래서 봄동 이야기라고 하는 수필을 썼는데 제법 좋은 평가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수필이 발표되어도 그 다음 달에 이렇게 평론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1년간 문학 잡지를 이제 통해서 혹은 다른 데서 통해서 나온 그런 문학 작품을 총평하는 그런 연감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 연감에도 그 작품이 언급될 정도로 어떤 교수님이 그 작품 괜찮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봄동 이야기는 저의 수필의 뭐 대표작까지는 아니지만 좀 알려진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수필가로서 완료 추천을 받은 작품 수필과 나 그 작품을 읽어드리고 더불어 그 작품 전후에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